지하실 문고리를 쥐는 순간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확인만 하고 나오자. 스스로를 달래며 숨을 고릅니다. 대전 유성구 새로 지은 3층 빌라. 사위는 늘 점심 이후면 지하로 내려갔고 딸 소연은 그 시간을 몰랐습니다. 홈오피스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귀에 남는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키보드가 아니라 뭔가를 찍고 넘기는 마찰음이었거든요. 그날따라 발소리가 계단 위에서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용기가 약간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2계단을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말끔한 냄새, 정돈된 작업대, 여백이 많은 벽.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백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건 소연의 표정과 걸음, 그리고 작고 정확한 숫자들. 날짜, 시각, 장소. 사진 아래 붙은 메모에는 동선 일치, 변화 없음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심장이 당겨지는 것처럼 아파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감시야. 그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계단 위에서 먼지 떨어지는 소리에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은 닫아야겠다고 아무것도 없었던 듯 올라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나 한 번 본 진실은 눈을 감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날 이후 지하로 향하는 발소리마다 제 가슴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김영숙 67.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살다 은퇴했고 남편 떠난 뒤로 마음 둘 곳이 적었습니다. 딸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지내요. 손녀 하린이가 할머니를 보며 웃는 장면을 상상하니 짐을 싸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위 박도연은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을 먼저 정리하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정확함이 지나치면 경계가 됩니다. 하린이가 학교에 가고 소연이 근무를 나가면 시계처럼 지하로 향했으니까요. 거실 시계가 2시를 가리킬 때마다 제 눈도 계단을 향했습니다. 업무 때문일 거야. 내 마음의 변명을 매일 새로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엄마 없을 때만 지하에 가요. 아이의 말은 멈춰있던 시간을 한 칸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래된 습관, 기록을 꺼내 들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날짜를 적고 작은 의심들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직업, 동선, 통화, 그리고 지하의 빛. 이름을 바꾸면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의심을 걱정이라 부르고 싶었지만 그날부터 저는 사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친구 최은정은 기자였습니다. 퇴직했지만 사실을 찾는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영수가 본 걸 말해줘. 나는 벽의 사진들, 메모의 단어들, 같은 시간에 반복된 발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름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도현. 겉으론 IT 자문가, 밤에는 다른 일을 해왔어. 말을 끝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물렸습니다. 정확한 시각, 작은 카메라 가방, 마른 표정의 침묵. 혹시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된 건 아닐까? 제가 묻자 은정은 오래된 수첩을 넘기며 번호 몇 개를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가 몇 번 이어지고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조심해서 들어가. 내가 본 건 시작일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유성천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균열이 시작되었다. 손끝이 덜 떨릴 때까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려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고 지켜야 할 사람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계가 2시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병원으로, 하린이는 학교로 떠난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지만 집 안 공기는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또렷한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똑같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지하실 문을 향했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실 한 올이 바닥에 흘러내렸는데 줍는 것도 잊고 귀만 세웠습니다. 기계음 같기도 하고 카메라 셔터 같기도 한 소리. 분명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조급해져서 거실 시계를 자꾸 바라봤습니다. 2시 10분, 2시 30분, 3시. 여전히 발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연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연아, 도현 씨는 요즘 지하에서 뭘 하니? 딸은 잠깐 생각하다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 업무 정리하는 거요. 외주 자료도 많고. 대답은 가볍게 흘렀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업무라면 굳이 문을 잠글 필요는 없잖아. 그날 밤 할인이와 저녁을 먹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지하실에서 뭐 해? 컴퓨터로 일해요. 근데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면 아빠도 몰래 따라 나가요.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랑 내 사진은 없어요.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진을 모은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제 눈은 천장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밀어내려 했지만 모성은 제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도현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잘 잤어. 사실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는데 말이죠. 소연이 출근하고 할인이가 등교한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들린 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철컥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들고 앉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찰칵 슥슥 분명 사진기를 다루는 소리였습니다. 실수로 바늘을 놓쳤을 때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제 안의 질문은 더는 억누를 수 없게 자라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도현 씨, 지하실에서 무슨 일 하세요? 그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자료 정리 좀 하느라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제 마음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귀에는 환청처럼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찰칵, 메모, 그리고 낮은 목소리의 전화 통화. 네, 오늘도 같은 패턴입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음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인이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 따라 나가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아이의 순진한 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게 딸을 지키는 길이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야 합니다. 내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출장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야간 근무로 병원에 있었고 할인이는 이른 저녁에 잠들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곧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를 지키려면 확인해야 해.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잉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계단 아래는 생각보다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쿵쿵 울리는 심장 박동. 혹시라도 돌아올까 두려워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은 커졌습니다. 벽 가득 붙은 사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병원에서의 모습, 카페에서 웃는 얼굴. 모두 딸 소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오전 8시 30분 집 앞 출발.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감시야. 숨을 고르며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친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행동 패턴 분석표, 관찰 보고서, 동선 기록.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주간 감시 보고서. 눈을 의심하며 읽었습니다. 대상 김소연 35세. 외도 흔적 없음. 패턴 변화 없음. 가족관계 원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상? 내 딸을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심장이 얼어붙은 순간 위층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발소리가 계단 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하실에 계신가요? 사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내려왔습니다. 계단에서 울려오는 발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서류를 황급히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니터도 덮고 의자를 정리하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바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사위 도현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내려왔어. 도현 씨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지하실은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청소하려고 뭐가 필요한지 보려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사위는 제 주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도구는 없는데요. 말끝이 길게 늘어지는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세밀하게 읽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사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실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올랐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제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제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은정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기자 생활에서 날카롭게 사실을 파헤치던 사람. 전화기를 움켜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정아, 나 좀 도와줄래? 큰일을 알아버렸어. 옆집 친구 은정은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무슨 일이야? 저는 지하실에서 본 것들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벽 가득한 사진들, 날짜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주간 감시 보고서. 은정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미나 기록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은정은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던 습관대로 수첩을 꺼내 몇 가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도현 씨 직업이 뭐라고 했지? IT 자문가래. 그래서 집에서 재택 근무도 자주 하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론 자문가일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다른 일? 제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 내가 보기엔 그쪽일 가능성이 커. 제 손에서 컵이 덜컥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사설 탐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은정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예전 취재할 때 비슷한 사례를 본 적 있어. 외부 의뢰를 받아 특정인을 장기간 감시하는 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우리 소연이라는 거야? 은정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일러. 하지만 흔적은 너무 명확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영수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제대로 확인해야 해. 은정의 목소리에는 기자 시절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내가 도와줘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은정은 곧장 예전 동료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몇 차례 오간 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도현 씨 낮에는 자문가지만 밤에는 사설 탐정 일을 계속해왔대.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그 모든 감시는 진짜였다는 거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이름도 확인했어. 윤미자라는 사람이야. 낯선 이름 같았지만 곧 딸 소연의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 은정은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맞아. 소연이 오래 사귀었던 최진혁. 그 사람 어머니야. 제 머리가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애랑은 도박이랑 폭력 때문에 헤어졌다던데. 은정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남자는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숨만 골랐습니다. 그럼 윤미자는 자기 아들 죽은 걸 소연 탓으로 돌린 거야. 은정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도현 씨를 고용한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결혼, 손녀의 웃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설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제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벌써 3년이 지났잖아. 왜 아직도 끝내지 않았을까? 저는 지하실에서 봤던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지나치게 단순했던 기록들. 혹시 도현 씨가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은정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소연이랑 할인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지도 몰라. 순간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희미한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 제 안에서 갈등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딪혔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위 도현 씨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할인이에게 웃어주며 소연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뒤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저 미소도 연기일까? 제 마음은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노트를 펼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발걸음, 말투, 눈빛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사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도 도현 씨를 감시하고 있구나. 그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야. 무슨 말이야? 사위한테 정면으로 물어봐.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 저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명하거나 화를 내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은정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피하면 안 돼.
소연과 할인이를 지키려면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그림자들이 자꾸만 사위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녘 제 안에서 결심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직접 부딪혀야 해. 창밖에서 첫 새소리가 들릴 무렵 저는 노트 위에 단단히 적었습니다. 내일 사위와 대면한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소연이 할인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다녀온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안에는 저와 도현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번쩍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은정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사진, 보고서, 그리고 의뢰인 이름이 적힌 메모. 도현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 우리 딸을 팔아넘긴 값이 얼마냐고. 5억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나머지는 성공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5억 때문에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거야? 도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외쳤습니다. 닥쳐. 3년 동안 매일 거짓말하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그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은 갈라진 땅처럼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소연과 할인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할인이도 눈치챈 듯 제 옆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 아니면 내가 말할 거야. 도현 씨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 그 한마디에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계획? 우리 결혼이 장난이었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뢰를 받았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 그의 두 손이 떨리며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소연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달라졌다고? 나를 속이고 이용하면서? 그녀의 손바닥이 사위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집안의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인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저는 아이를 안으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현 씨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할인이만은. 그러나 소연은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사랑?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 따위 필요 없어. 그날 밤 집안은 무너져 내린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근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과연 이 가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고 도현 씨는 지하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할인이를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안 행복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인이를 생각하면 시험을 주는 건 어떨까? 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험이요? 조건을 걸어보자. 진심이라면 그 조건을 지킬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4가지 조건을 정했습니다. 첫째, 받은 돈 전액 반납. 둘째, 의뢰인과 완전한 결별. 셋째, 사설 탐정 일을 그만두고 상담 치료를 받을 것. 넷째, 2년 동안의 관찰 기간. 그날 저녁 거실에 앉은 도현 씨 앞에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끝이에요. 도현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과 진심이 갈라지는 2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 조건을 받아들인 첫날 도현 씨는 차를 팔았습니다. 보험까지 해지했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변명은 필요 없어. 며칠 뒤 그는 대출까지 받아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윤미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윤미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온 거야?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러나 도현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던 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거센 언쟁 끝에 그는 결국 돈을 건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온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둘째 조건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을 아꼈습니다. 할인이 앞에서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도현 씨를 거의 외면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요? 아이의 물음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아빠가 일이 힘들어서 그래. 소연이 대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도현 씨는 상담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병원에 가며 스스로 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가족의 상처는 아직 깊다. 시간은 흘러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도현 씨는 매일같이 소연과 할인이 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소연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할인이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녀의 마음속 벽은 높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이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소연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 때문에 참는 것 같아서 더 억울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인이만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조차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것입니다. 소연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저는 몸이 불편해 급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밤새 앉아 아이의 손을 잡은 사람은 그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곁에 있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복한 할인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밤새 손잡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소연 역시 그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달라진 눈빛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짧았지만 소연이 도현 씨에게 건넨 첫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 안의 균열 속에서 아주 작은 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 씨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할인이의 등교를 챙겼습니다. 소연이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연극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저는 매일 노트에 기록하며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은 없었다. 다만 불안한 눈빛은 여전하다. 제 기록은 늘 그렇게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실도 변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에 할인이의 그림과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여길 놀이방으로 바꿔도 될까요? 도현 씨의 제안에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지하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지하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의 모습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일까? 의심과 희망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윤미자. 봉투를 연 순간 모두의 시선이 편지에 꽂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복수심이 너무 컸습니다. 소연 씨 가족이 이제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선물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위한 인형 1개. 소연은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음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윤미자의 편지는 가족에게 또 다른 파문을 남겼습니다. 소연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도현 씨를 보면 전보다 달라 보여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물어봐. 정말 용서할 수 있는지. 소연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현 씨는 매일 상담 치료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일지도 쓰고 하루하루를 소연에게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숨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소연의 마음속 벽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면 할인이의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놀자. 아이의 천진한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굳은 얼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저렇게 행복하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있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집의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년의 약속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조금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빠와 함께 웃으며 놀았고 소연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끝나는 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날 저녁 도현 씨가 식탁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소연아 2년 동안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떨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도현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어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끝이에요. 잠시의 정적 후 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진 거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도 진심과 시간이 함께하면 변할 수 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하실은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사진 대신 가족 사진과 할인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도현 씨는 매일같이 진심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지켜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저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는 함께 웃으며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할인이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진짜 행복해졌어. 저는 그 작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